이까질 게 감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천한 것이 감히.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물이 목덜미를 타고 등줄기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명품 핸드백을 휘두르며 저를 내려다보던 그 여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당장 꺼져. 내 따위가 감히 나한테 규정을 들이밀어.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깃을 여미며 저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라는 건데요? 그 순간 호텔 VIP룸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KS그룹의 총수였죠. 저를 본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다음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노신사는 제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괜찮니? 과연 평범한 매장 직원으로만 보였던 그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권력과 오만이 무너지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루미에르 백화점 명품관 3층은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진열된 핸드백들이 은은하게 빛났고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대리석 바닥 위로 향수 냄새가 그윽하게 퍼져나갔죠.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매장 한쪽에 서서 고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28살. 이 백화점에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동료들은 저를 모범 직원이라 불렀지만 사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기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고개를 들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트위드 재킷, 루부탱 하이힐. 값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차림새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습관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 인사를 받지도 않은 채 가방 하나를 매장 카운터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거 환불해줘요. 가방을 살펴보니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방 모서리가 달아있었고 안쪽 가죽에는 볼펜 자국이 여러 개 묻어 있었죠. 구매한 지 꽤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영수증을 확인해도 될까요? 영수증? 그런 거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산 건데. 여자는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저희 매장 환불 규정상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품 상태를 보니 사용하신 흔적이 있어서. 뭐라고?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여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돌렸죠.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규정상. 규정. 당신 지금 나한테 규정 타령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여자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에 옆 매장 직원들까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일단 매니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매니저? 필요 없어. 당장 환불해주든가 아니면 당신이 책임져. 여자는 제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얼굴에서 짙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애들이 문제야. 손님한테 대드는 게 버릇이 됐어? 여기 사장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이 백화점 회장이라고. 그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자는 자신의 말에 힘이 실린 걸 느꼈는지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 잘릴 수도 있어. 알아들어?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없이 많은 고객을 응대하며 늘 참아왔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고객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규정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회장 사모님이시든 누구시든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상기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한 것이 감히 여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모님, 누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백화점 총괄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여자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직원이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어요. 당장 이해 자르세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일단 사과부터 하세요. 매니저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서진 씨. 매니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봐요, 저 태도. 저런 애를 직원으로 쓰니까 백화점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처리? 당장 잘라요. 오늘 안으로. 여자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매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남은 건 어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은 조퇴하세요. 내일 이사님 오시면 면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사물함을 열어 가방을 꺼내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규정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규정보다 권력이, 원칙보다 힘이 우선하는 걸까요? 백화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북동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10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세워진 2층 한옥. 여기가 제가 자란 집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할아버지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윤기석, 78살. KS그룹의 창업주이자 현재 총수. 대한민국 재계 1위를 10년 넘게 지켜온 분이었죠. 서진아, 왔니? 오늘 일찍 들어왔네. 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시고는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내 얼굴에 다 쓰여 있다. 저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차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서진아. 네, 할아버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권력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사람과 품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요. 그럼 오늘 내가 한 일이 맞다.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 정말 제가 해고될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원칙과 품격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권력 앞에서 정의는 무력한 게 아닐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출근 시간 1시간 전인 9시였죠. 직원 출입구를 지나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언니 진짜 용감하긴 해. 그래도 사모님한테 대들면 어떡해. 이제 끝났네. 저는 모른 척하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사물함 앞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 10시에 이사실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고 옷깃을 정돈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당하게 받아들이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10시가 되어 이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사와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제 그 여자, 백연아 사모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 씨 앉으세요. 저는 그들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불 요청, 영수증 미지참, 사용 흔적이 있는 제품 상태, 그리고 규정에 따른 거절까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들먹이며 고객을 무시했다는 거죠? 백연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규정을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설명? 그게 설명이야? 고객한테 대드는 게 설명이라고. 저는 대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들고 있잖아. 백연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사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윤서진 씨, 고객 응대 매뉴얼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 3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객의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일단 경청하고 상급자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매니저를 부르려 했지만 백연아가 계속 저를 몰아붙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해봤자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명백한 고객 모욕입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객 모욕이라뇨? 저는 단지 규정을. 규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백연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아? 루미에르 백화점 회장의 아내야. 내 한마디면 이 백화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라는 건데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와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백연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잘못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받지 않겠습니다. 협박? 이게 지금 협박으로 들려? 백연아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그녀의 얼굴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해야겠네. 당장 이에 잘라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결정? 내가 결정해줄게. 오늘 안으로 이에 내보내요. 안 그러면 당신도 각오해. 그 말을 끝으로 백연아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서진 씨,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세요. 최종 결정은 내일 통보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인사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진 씨.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백화점을 나서며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그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서진아, 지금 어디니? 백화점 앞이요. 왜요?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 후 성북동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윤태성, 53살. KS그룹의 부회장이자 할아버지의 외아들.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이셨습니다.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 앉았습니다. 루미에르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어떻게? KS그룹이 루미에르 백화점 지분을 15% 갖고 있다. 당연히 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백화점 회장 사모가 널 해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더라. 이유가 뭐냐? 저는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고 아버지는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대들었다는 거냐? 대든 게 아니라 규정을 설명드린 거예요. 규정? 서진아, 넌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고집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아빠. 원칙. 원칙이 밥 먹여주냐?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밥보다 중요한 게 원칙이에요. 아빠가 늘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건 회사 경영할 때도 원칙과 신의를 지키라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아빠잖아요. 아버지는 할 말을 잃으신 듯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태성아, 서진이 말이 맞다. 아버님, 내가 이 그룹을 50년 넘게 이끌어오면서 배운 게 있다.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품격은 영원하다는 거다. 서진이는 품격을 지킨 거야.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서진아, 내일부터 백화점 나가지 마라. 할아버지, 대신 우리 회사로 와라. 비서실에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힘 빌려서 살고 싶지 않아요. 서진아, 그게 무슨. 할아버지, 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도망가야 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께 정면으로 거절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걱정 마세요.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아마 해고 통지를 받을 겁니다. 3년간 쌓아온 경력도 동료들과의 추억도 모두 사라지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으니까요.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서진아, 내일 저녁 시간 있니? 부모님께 내 소개 좀 하려고. 마이너스 현우. 정현우.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된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 제가 백화점 직원이라는 것 외에는 제 배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좋아.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 내일 6시 반포 신라호텔 2층 중식당. 부모님이 거기서 보자고 하셔. 알았어. 내일 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부모님. 처음 뵙는 자리였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상견례 자리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밤은 깊어갔고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옷장 앞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첫 상견례에 무엇을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가볍게 보일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죠. 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평범한 20대 여자였습니다. KS그룹 손녀가 아닌 그저 윤서진이라는 한 사람. 서진아, 나가니? 할아버지께서 거실에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네, 저녁 약속 있어서요. 누구랑? 남자친구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직업은? 회사원이요. 중견기업 다니는데 성실하게 일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글쎄요, 자세히는 몰라요. 현우 오빠가 별로 얘기 안 해서. 그래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할아버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가서 잘하고 와라. 네, 다녀올게요. 택시를 타고 반포로 향했습니다. 한강을 지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람선들이 강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저녁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받은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메시지였죠. 윤서진 씨, 내일 오전 10시까지 인사팀으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해고 통지를 받게 되겠죠. 3년간의 직장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어. 그걸로 됐어. 오후 5시 50분 신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2층 중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입구에서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빠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부모님은 안에 계셔. 긴장되지? 응, 조금. 괜찮아.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너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현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빠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 응.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셔. 무슨 사업? 백화점. 루미에르 백화점 알지? 거기 운영하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루미에르 백화점. 여의도에 있는 거. 너도 알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루미에르 백화점. 제가 일하던 곳. 그리고 그 회장의 아들이 현우라고요? 서진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의 아들. 그럼 그 사모가 현우의 어머니라는 건가요? 들어가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 현우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VIP룸 안쪽 테이블에 중년 부부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백연아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우야, 왔니? 옆에 앉아 계신 남자, 아마 현우의 아버지인 듯한 분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연아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윤서진이에요. 현우가 저를 이끌며 말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앉아요. 현우의 아버지는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연아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 옆에 백연아 맞은편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 어떤 일 하세요? 현우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어느 백화점인데? 루미에르 백화점입니다. 순간 테이블 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우의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백연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백연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백연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구나. 현우야, 이 여자 알아? 바로 엊그저께 나한테 대든 그 직원이야. 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정확히 얘기해봐. 어머니한테 뭐 했어? 저는 천천히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환불 요청, 규정 설명,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까지. 현우는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들먹이며 나한테 대들었다는 거지. 백연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든 게 아니라 설명드린 겁니다. 또 시작이네. 지금도 대들고 있잖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현우의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백연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이 돼? 저런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절대 안 돼. 어머니.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백연화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우야, 잘 들어. 저 여자랑은 절대 결혼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저런 버릇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릴 순 없다는 거야.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서진아. 현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놔줘. 이러면 안 돼. 서진아, 내가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안 돼요.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현우의 손을 뿌리치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백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 가.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데 뒤에서 현우가 뛰어왔습니다. 서진아, 기다려. 오빠, 그냥 가요. 안 돼.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시간 좀 줘. 소용없어요. 당신 어머니는 절 미워해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규정을 지킨 게 잘못이래요.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은 게 잘못이래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아, 제발.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이게 끝인가? 직장도 잃고 사랑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어떻게 됐니? 저는 울컥하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어요, 할아버지. 다 잘 됐어요. 무슨 소리냐? 목소리 들으니 안 좋은 일 있었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진아. 할아버지, 제가 혼자 있고 싶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강 다리를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걷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결국 집으로 돌아간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서진아, 왔구나.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리 와서 앉아라. 소개할 사람이 있다. 저는 그분들 앞에 앉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KS그룹 법무팀 이사 강민석입니다. 법무팀 이사? 왜 법무팀에서 사람이 왔을까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진 양, 오늘 신라호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루미에르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도요. 강 이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백화점 CCTV 캡처 사진들과 음성 녹음 파일 목록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증거 자료입니다. 백연화 씨가 서진 양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증거들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백연화가 저를 몰아세우던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회장님 지시로 수집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내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백연화는 내게 사과해야 해.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서진아.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숨기고 살겠다고 했을 때 나는 존중했다.
내 힘으로 살아보라고 했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무슨 뜻이에요? 백연아는 단지 내게 무례한 게 아니라 KS그룹을 모욕한 거다. 우리 손녀를 함부로 대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윤서진이에요. KS그룹 손녀가 아니라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내 정체가 알려져야 할 때가 됐어. 싫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진아, 들어봐라. 내일 루미에르 백화점에서 이사회가 열린다. 그 자리에 너도 가야 해. 왜요? KS그룹이 루미에르 백화점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다는 건 알지? 네. 내일 우리는 그 지분을 전부 회수할 거다. 그리고 거래 중단을 선언할 거야. 그럼 백화점은 망하겠지. 우리 없이는 운영이 안 되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백화점이 망한다고요? 그럼 거기서 일하는 수백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아버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건 백연화야. 그 여자는 권력을 남용했고 사람을 짓밟았어. 그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무고한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서진아,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내일 오전 10시 백화점 이사회실에서 보자.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와 강 이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백연아는 분명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할 수 없이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화장을 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루미에르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 출입구가 아닌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자.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경영진 전용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지나 이사회실 앞에 섰습니다. 준비됐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큰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백화점 회장 정태준과 그 옆에 백연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백연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저는 최대한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 회장. 아, 윤 회장님. 무슨 일로? 별일 아닙니다. 그냥 인사차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냉기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무엇입니까? KS그룹은 오늘부로 루미에르 백화점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정태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보유 지분 15%도 전량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열사 모든 입점 브랜드도 철수시킬 겁니다. 윤 회장님, 그러시면 저희가 망하겠죠. 그게 제 의도니까요. 할아버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백연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냐고요?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백연아를 바라보셨습니다. 백여사, 당신이 우리 손녀한테 한 집보다는 양반이죠. 손녀? 무슨 소리? 백연아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실을 깨닫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이해가? 네, 맞습니다. 윤서진은 제 친손녀이자 KS그룹 부회장 윤태성의 딸입니다. 백연아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건 당신이 한 짓이죠. 직원에게 폭언하고 협박하고 모욕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손녀한테. 할아버지께서 강 이사에게 눈짓을 하셨습니다. 강 이사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백연화가 저를 몰아세우던 장면이었습니다. 욕설과 협박, 폭행 시도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당장 잘라. 오늘 안으로. 영상 속 백연화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백연화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백 여사, 당신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했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백연화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닙니다. 제 손녀가 해야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백연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 양, 사과하세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저한테가 아니라 당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한테요. 백연화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던 그 여자가 지금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거래 중단은 취소해주세요. 뭐? 무고한 직원들까지 피해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할아버지께서 정태준 회장을 보셨습니다. 정 회장, 당신 부인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시오. 그리고 다시는 직원들에게 갑질하지 못하게 하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준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문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백연화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파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KS그룹 손녀, 백화점 직원으로 위장 근무, 재벌가 막내딸의 반란, 신데렐라가 사실은 공주였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습니다. 저는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휴대폰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서진아, 밥 먹어라. 할아버지께서 아침 식사를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알아.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사는 거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를 위선자로 볼 텐데. 위선자? 내가 뭘 잘못했니?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것뿐이잖아.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은 저를 재벌집 철부지, 관심병 걸린 공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정현우 씨가 오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우가 왔다고요? 일주일 동안 연락이 끊겼던 현우가 들어오라고 해. 거실로 들어온 현우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아, 오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얘기 좀 하거라. 나는 서재에 있을게. 할아버지께서 나가시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내가 몰랐어. 내가 그런 처지에 있는지,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지.
오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시겠죠. 회사에서도 완전히 손 뗐어요. 아버지가 모든 경영권을 가져가셨고 어머니는 집에만 계세요. 백연화의 몰락이었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던 그녀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서진아. 네. 우리 어떻게 할까? 현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우리 결혼을 반대하세요. 평생 용서 안 하신대. 그럼. 그래도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허락 없이도 우리 둘이서 살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오빠 안 돼요. 왜?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면 오빠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진아, 시간을 주세요.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현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다릴게요. 오빠도 기다려줘요. 현우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그리고 반드시 어머니를 설득할게. 현우가 일어섰습니다. 문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점 잦아들었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은 당연히 그만뒀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아버지 권유로 KS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패션 브랜드 기획팀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동료들. 하지만 모두가 저를 회장님 손녀로만 봤습니다. 누구도 편하게 대하지 못했고 저도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지금 시간 있어? 응, 왜?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어딘가 급박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현우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진아, 미안해. 또 사과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나. 회사 그만뒀어. 네. 아버지랑 싸웠어. 어머니 일 때문에.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백연화가 집에서 매일 울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정태준 회장이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돌리며 저와 헤어지라고 강요했다는 것. 그래서 나왔어. 회사도 나오고 집도 나왔어. 어디 있어요, 지금? 고시원. 월세 30만 원짜리.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현우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빠 다시 들어가요. 제가 물러날게요. 안 돼. 이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서진아, 나 결심했어.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너처럼. 현우가 웃었습니다.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어머니한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진짜 널 사랑한다는 걸. 저는 현우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경색이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야.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현우와 백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백연화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현우 오빠. 저를 본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저요. 백연아가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뇌 광범위 경색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고요. 언제 깨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백연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도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가족. 권력과 오만으로 쌓아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백연아가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저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백연아는 더 이상 제게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내가 교만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했죠.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백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우리 현우만은 지켜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그 애는 버티지 못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오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한없이 약해 보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현우 오빠 지킬게요. 백연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정태준 회장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달간의 혼수 상태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백화점 직원들까지. 하지만 그 누구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은 현우였습니다. 아버지. 빈소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현우를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선 백연아는 눈물도 마른 듯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백연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만나자.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북동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현우는 여위어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오빠 밥은 먹고 다녀요? 응, 먹어. 걱정 마.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니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 나 서울 떠날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로? 강원도. 평창 쪽에 터널 공사 현장이 있어. 거기 가서 일하기로 했어. 터널 공사? 갑자기 왜? 현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회사가 엉망이 됐어. 빚이 산더미야. 백화점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래도 오빠가 터널 공사까지. 어머니 때문이야.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하셨어. 뭐라고? 다행히 내가 발견해서 막았지만 상태가 정말 안 좋아. 우울증 약도 듣지 않고 매일 죽고 싶다고만 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어머니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자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오빠.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내가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거야. 그래야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해지실 것 같아. 하지만 터널 공사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돈 드는 일이잖아. 6개월만 하면 꽤 큰 돈을 벌 수 있대. 현우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떠나는데?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오늘 인사하려고. 오빠, 나도 같이 갈게. 안 돼. 너는 여기 있어야 해. 왜요? 나도 오빠 옆에 있고 싶은데. 서진아, 넌 KS그룹 손녀야. 내가 할 일이 있어. 나는 괜찮아.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이면 돼. 6개월 후에 돌아올게. 그때 다시 시작하자.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현우가 더 힘들어할 테니까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꼭 돌아와요. 응, 약속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는 정말로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매일 밤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터널 안은 정말 덥더라. 오빠 몸 조심해요. 무리하지 말고. 응, 알아. 너도 잘 지내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우의 목소리는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강원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정선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높아 주민들은 대피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현우 오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속보입니다. 강원도 평창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인부들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할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니? 현우 오빠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무너진 터널과 출동한 구조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차 준비해. 할아버지께서 소리치셨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빗줄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가족들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현우 오빠. 정현우.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구조대장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십니까? 네, 정현우 31살.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명단에 있습니다. 현재 터널 안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살아있어요? 확인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제 몸을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서진아, 정신 차려. 현우 씨는 살아있을 거야. 할아버지. 제가 보냈어요. 제가 현우 오빠를 여기로 보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KS그룹 손녀라는 걸 숨기지만 않았어도, 백연아 사모님과 싸우지만 않았어도 현우 오빠는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빗속에서 무너진 터널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아있어요. 생존자 발견. 구조대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우 오빠예요? 확인 중입니다.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현우이기를. 제발 살아있기를. 10분 후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흙투성이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우 오빠. 저는 달려갔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환자 급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깨어나요. 제발 깨어나요. 하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됩니다. 서울로 이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헬기가 준비됐습니다. 현우를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날아가는 헬기 안에서 저는 현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그러니 제발 현우 오빠만은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5시간의 기다림. 그 시간이 마치 5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저와 할아버지가 다가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반신 신경 손상이 심각합니다. 최악의 경우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 침대에 누운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재활하면 나아질 거예요. 재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다시 걸을 수 있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서진아. 응. 미안해. 내가 이 꼴이 돼서. 무슨 소리예요? 오빠 잘못 아니잖아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 부렸어. 빨리 돈 벌겠다고 위험한 일을 한 거야.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1살 남자의 눈물.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빠 울지 마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제 폐인이야. 걷지도 못하는. 오빠. 저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있잖아요. 제가 오빠 다리가 될게요. 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나한테서 떠나. 뭐라고요? 이런 페인하고는 못 살잖아. 차라리 지금 가. 오빠 정신 차려요. 저는 현우의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오빠가 아무리 쫓아내도 안 갈 거예요.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현우는 재활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어.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왜? 사실이잖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오빠. 저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오빠가 죽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빠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연아였습니다. 현우를 본 백연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현우야. 현우야.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들을 보며 백연아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왜 왔어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현우야 미안해. 어미가 잘못했어. 미안하면 다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는 이 꼴 되고. 현우야. 나가요.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백연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백연아를 부축해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진 씨. 어머니 진정하세요. 내가 저 애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내 죄예요. 백연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현우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백연아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같이 힘을 합쳐요. 현우 오빠를 일으켜 세워야 해요. 어떻게 해요? 재활치료를 시켜야 해요. 억지로라도. 그날부터 저와 백연아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현우를 설득하고 재활치료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왜 날 이렇게 괴롭혀? 그냥 죽게 놔둬. 안 돼요. 오빠는 살아야 해요. 왜? 내가 왜 살아야 하는데?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살아야 해요. 저는 현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가 죽으면 저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살아요. 현우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는 순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연아는 매일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대소변을 치우고 몸을 닦아주고 밥을 먹였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간호사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백연아는 변했습니다.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들을 위해 사는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진아, 봐.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보조기를 차고 한 걸음, 두 걸음. 오빠. 저는 달려가서 현우를 안았습니다. 현우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 우리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백연아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백연아가 제게 절을 했습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당신한테 진 빚이 너무 커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예요. 저는 백연아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빚이에요. 백연아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현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결혼하자. 오빠, 이제 어머니도 허락하셨어. 우리 이제 정말 시작하자.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현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진정한 품격을 배워가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보조기를 차고 천천히지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빠, 천천히.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현우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여기서 결혼식하면 어떨까? 여기서요? 응. 호텔이나 예식장 말고 여기 야외에서. 소박하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벚꽃이 피고 사람들이 오가는 곳.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해요.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연아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예전에 그녀라면 특급 호텔을 고집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진아, 이 꽃은 어때? 예쁘네요, 어머니. 그래? 그럼 이걸로 하자. 백연아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잃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2월 30일 토요일.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벚꽃나무 아래에 소박한 단상이 꾸며졌습니다. 하객은 30명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현우의 어머니,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동료들.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우리를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아닌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한 화관 대신 작은 들꽃 몇 송이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단상에 서 있는 현우가 보였습니다. 그는 보조기를 차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쁘다. 오빠도 멋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주례 앞에 섰습니다. 주례는 특별히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께서 몇 마디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 서진이와 사위 현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너희가 부부의 연을 맺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구나. 여기 오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 고통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이겨냈어.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키며 여기까지 왔다. 그게 진짜 사랑이란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부가 있다. 서로를 소유하려는 부부와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 너희는 후자가 되길 바란다.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부부가 되거라.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얹으셨습니다. 축복한다. 너희의 앞날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여보.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려 우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피로연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한강 옆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서 소박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백연아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우리 현우 받아줘서. 그리고 나 같은 시어머니 받아줘서. 저는 백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백연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당신의 은혜를. 어머니, 은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백연아는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피로연이 끝나고 현우와 저는 잠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현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진아, 앞으로 잘 살자. 그래요, 여보. 잘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출장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파리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누군 줄 알아요? 당장 1등석으로 바꿔줘요. 중년 여자가 카운터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오만한 태도.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1등석은 만석입니다. 만석? 그럼 누구 쫓아내거나 태워요. 고객님, 그건 당신 상사 나와. 지금 당장.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백연아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백연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야, 당신? 고객님, 직원분이 어려워하시는데 조금 진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꺼져. 여자가 백연아를 밀쳤습니다. 백연아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백연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뭐? 저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는 백연아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백연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체가 뭔데 나한테 이래? 저요? 그저 사람 귀한 줄 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백연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직원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연아는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아,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 멋있었어요. 백연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멋있긴. 한때는 저렇게 굴던 사람이 나였는데.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그래,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지.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갑자기 왜요? 날 바꿔줘서. 사람이 뭔지 가르쳐줘서. 저는 백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바뀌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백연아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저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한때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된 우리.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머니,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현우한테도 잘 전해주고.
네, 그럴게요. 저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백연아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거대한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 안에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그 권력에 짓밟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 권력도 돈도 명예도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백연아는 그걸 배웠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훈은 저에게도 현우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진짜 명품은 가방이나 옷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게 진짜 명품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세상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백연아 어머니의 얼굴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서로를 존중하며 사람답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저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 그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닙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